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 다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인데요. 자,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개헌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국회 개헌추진의원 모임 소속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을 연결해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인데요. 자,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화물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제동을 걸었지만 여야 모두에서 개헌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길목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조짐인데요. 사선 중진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을 연결해서 개헌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오셨어요. 네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헌했던 게 1987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의 그 사회 변화가 이제는 이 옷을 입고 가기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뭐 정치권에서 그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돼 있어서 국정 운영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해보자 하는 이런 논의 등등, 뭐 저는 이 개헌의 필요성이 지금 강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에요. 여야를 망라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대가 높습니까? 지난번에 발기인대 비슷한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파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3당에서 간사 역할을 할 의원들을 잠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를 구성을 하고 좀 공식적인 이런 개헌 특위로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참석한 사람들이 이론 없이 이제 동의를 했던 게 지난 19대 때 똑같은 성격의 모임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논의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이어받는 걸로 하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죠. 네. 자, 이 개헌 가능성 의석수의 3분의 2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헌 논의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이 어디겠냐? 청와대일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과 이제 우리 입장이 다르다면 이걸 설득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네. 만약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와의 논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무게감에서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의원들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슨 특위를 만들면 활동을 생각을 해가지고 초선이라든지 재선 의원들의 비중이 이게 높게 만드는 게 이제 국회의 관례거든요. 네. 근데 이 개헌 논의만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중진 위주로 만들어서 논의의 테이블이 이제 열렸을 때 절대 무게감에서 밀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큰 틀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많이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속내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일 텐데,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도 있고요. 의원 내각제도 있고 의원 집정부제도 있고,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개헌을 좀 지향하세요?
저는 그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제 4년 중임제를 가더라도 권력 구조에 손을 대는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네네. 이런 이제 좀 변형된 형태의 대통령 중임제를 저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이면서도 권력 분산은 좀 더 손을 봐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예. 자, 이제 점점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청와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공식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제 입장도 표명이 됐는데, 이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 이제 의원 과반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 투표를 거쳐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청와대가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청와대가 이제 아마 지금 반대하는 논리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찬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 있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경기는 가라앉아 있는데 또 이번에 그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 더 이제 침체될 거란 우려 등등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개헌 논의라는 것까지 하나 더 엎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어젠가요? 정무수석이 이제 반대하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탄력을 붙여가기가 이제 어렵죠.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이제 옛날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랬죠. 활발한 논의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다가 청와대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이제 해버리면 주춤주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논의는 활발할 수 있어도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액션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연차로는 벌써 한 3년째 이 개헌 공론화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유명한 발언이잖아요. 이 대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 후반이면서 또 이 레임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청와대의 기류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청와대로서는 어떻게 찬성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 집중해야 될 그런 국정 과제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짐을 왜 우리가 져야 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있는 이런 거나 잘 하고 싶은 게 이제 청와대의 의지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든 우리 당이든 이 새로운 우리가 권력 재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의 과제겠죠? 예. 근데 이제 이 개헌의 권력 구조 논의가 그 문제하고 맞물리게 되면 청와대로서도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이 체제 속에서 대선 게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망성이 적어진다. 이렇게 될 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이 새누리당에 현재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면 개헌 논의가 좀 활발하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가장 강력한 이제 대권 주자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내년이 돼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권에서 개헌 논의가 좀 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되죠. 그런데 이제 여야를 통틀어 볼 때 야권도 지금 여권 못지않게 개헌에 지금 적극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더군요. 근데 이제 이 야당은 우리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더 강력하고 뚜렷한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 가능성은 논외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에 이제 활발한 걸로 봐서는 강력한 추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긴 안목에서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 지금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이게 바람직하냐? 네. 그리고 이제 5년 단임제. 이게 이제 책임 정치하고 그다음에 연속성 문제라든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독재를 종식하는 입장에서 헌법을 개헌하면서 5년 단임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사실 뭐 대통령 두 번 하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게 이제 여야 간의 이제 그 고민인데, 근데 이제 개헌은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정치적 세력 간의 대타협이라고 어떤 이제 유명한 학자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야 간에 서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무슨 분위기나 체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게 대선 개헌의 어떤 추동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항상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정권의 임기 초반에 해야 되느냐, 후반에 해야 되느냐, 시간 문제가 고민이 많은데 어제 김성태 의원이요. 내년 재보궐선거일인 4월 12일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진 않습니까? 촉박하긴 한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을 한 그 체제로 대선을 치를 것이냐. 네네. 이제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헌법을 바꿔서 그 체제하에서 새로운 대통령 뽑는다고 생각하면 내년 4월을 넘기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각자 당내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한 이야기인데, 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내년 연말인데 그때까지 시일이 촉박하다고 보면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그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서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자, 그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면 자기가 약속한 바에 따라서 이제 정권 초기에 헌법을 고치고 가자.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김성태 의원은 바뀐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자. 뭐 이런 견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번 이 개헌 논의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견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이었습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동참한 상황인데요. 철도노조는 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특히 택배 차량 같은 소형 화물차의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전체 화물차 수가 늘면 결과적으로 운송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경영대학의 홍창의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결국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때문이라는 건데 이 화물운송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악화시킬 것이냐 이게 쟁점인 거죠? 네, 화물운송의 이제 발전을 바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이제 피해를 또 걱정하게 되게끔 돼 있죠. 네. 자, 이 수급 조절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택배와 같은 소규모 화물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지금 방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수급 조절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이제 명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허가를 하게끔 되면 이제 진입이 규제되니까 그 복잡한 절차도 있고 또 업계 간의 이해 관계 상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입 장벽을 없앰으로 해서 그 택배의 어떤 서비스 수준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수급 조절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단 복잡할 수 있다. 자, 일례로요, 이 그동안 위법 논란이 불거졌었던 이 소셜 커머스 업체죠. 이 쿠팡, 로켓 네네. 배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합법화의 길이 열리는 겁니까? 뭐 문제가 없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출혈 경쟁으로 접어든다. 그럼 이 경우에 결국은 택배하는 분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살 깎아먹기를 하면 이게 대기업들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은 뭐 나쁠 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떤 하나의 그 고정적으로, 역사 깊게 뿌리 잡아왔던 그 업계의 그 형태가 네. 흐지부지 됨으로 해서 그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게 되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부는요,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이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가 어떤 그 서민이라든지 또 이런 택배업이라든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대기업을 더 우선시하고 대기업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이 듭니다. 의구심을 지금 표명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대기업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십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이 운임 하락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입장은요, 시장의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럼 운임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정부는 운임이 하락할 정도의 과도한 증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쪽의 다 근거들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택배 물동량이 늘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하니까 차량을 많이 투입하면은 일자리가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그 부분들이 그 하얀색 그 번호판을 가진 그 불법 차량들이 영업 행위를 하면서 한 전체 택배 차량의 한 29%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하면 13,000대가 나오니까 13,000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네. 13,000대는 또 다른 곳에 있거든요. 이미 네. 운송업계. 네. 근데 이제 그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 하얀 번호판을 차량을 갖다가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져봐야지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정부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 한계가 있다. 그럼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은 뭐 나름의 이 근거와 합리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자기네들이 지금 종사했던 그 업계, 네. 또 그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쪽을 바랄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에 이제 방어벽을 친 것이 이제 운임이 내려갈 테니까, 네. 그 최저 운임을 갖다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표준 운임제 법제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입제 같은 것을 좀 폐지해달라. 지입제 같은 거는 뭐 대기업은 이름만 갖고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비용을 들여가면서 개인이 서민이 가서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은 적게 받고 이런 구조니까 화물연대 말이 뭐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일리가 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입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차량 소유와 운전은 개인이 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는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형식인가요? 그렇죠. 실제 주인과 이제 표면적인 주인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지입제가 무슨 시스템 제도처럼 얘기하는데, 네. 사실상 저는 불법이라고 보고요. 지입제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그렇죠. 이것이 세제 문제도 야기하고, 보험 문제도 야기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없애야 되는 부분이죠. 정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무로 배달을 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개인이 다 그것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또 제3의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소비자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 업계 간 출혈 경쟁, 이 득실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운송료가 낮아지면은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낮아지죠. 네네. 그래서 소비자가 이득을 보죠. 네.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일반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라든지 비용은 하방 경직성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운임료가 낮아져서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적고, 그 운임료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불했던 대기업은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득이 많이 생기고, 그 이득을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서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네. 과연 대기업이 돌려주겠냐 이거죠. 대기업의 이윤만 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비자의 이 어떤 이 득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요, 네. 교수님. 지금 어쨌든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게 충돌입니다. 좀 어떤 해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이제 내놓았고,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화물연대라는 이해 집단이 또 거세게 반항의 반대 입장 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통과 타협과 절충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정부 측과 화물연대 측이 어쨌든 좀 협상의 장에 마주 앉아야 되겠네요, 일단. 조금씩 내놓을 건 내놓고요.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네. 모든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 방법은 다 있거든요.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데 지금 철도노조 이 파업도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틀째 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지면서 이 양대 노조의 이 초유의 파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인 비용은 어쨌든 커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철도도 그렇고 또 화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네.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점포들이 유통 과정에서 또 물건을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물 운송 자체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결단이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 경영대학의 홍창의 교수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